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문일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시쳇말로 장난이 아님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더 강력한 수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오래 준비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자꾸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는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 본질은 경제가 아닌 외교. WTO 제소 역시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좀 진정될 거다라는 전망은 너무 낙관적으로 들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벌이자 국민 감정 자극하는 건 무책임하다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 의견 받아가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중에 먼저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카톨릭대학교의 양준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의 정인규 교수님 모셨는데 잠시 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와 총수 30여 명을 불러서 만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제일 궁금한 대목입니다. 청와대와 기업의 상황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의 대표들이 초청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출 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만큼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데 주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처음으로 조치를 철회하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우리 정부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를 향한 직접 비판은 자제했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간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보신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청와대가 현재 시작됐거나 시작될 바로 예정인 이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30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있고 경제단체 4명 다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계의 수장들은 다 먼저 모이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빼고는 다 모였다고 합니다. 자, 모이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대기업 총수들 다 모이기도 쉽지는 않은 건데 네, 그렇죠. 그만큼 긴박한 거죠. 그렇죠. 위중하다고 보는 건가요? 예. 지금 뭐 한일 간의 그 수출입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 이런 것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특히 이제 중요한 그 대기업들이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뭐 그런 상황 체크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건 좀 기업과 정부 간의 그런 어떤 그 협조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면 굉장히 큰 행사기 때문에 쭉 오프닝도 하고요. 모두 발언도 하고 기자들도 다 오라고 그러고 전 국민한테 막 이걸 중계 방송하듯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비공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안이 이미 지금 한일 간에 굉장히 외교적인 그런 아주 긴밀한 아주 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지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수출 진흥 대책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가 사안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게 뭐 우리 잘해 봅시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덕담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뭡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이런 걸 묻는 거고. 그렇죠. 기업 총수들은 대기업한테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갈 것이다. 네. 지금 뭐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일본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지금 언론에까지는 공개되지 못한 사항들을 또 대기업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총수들한테는 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리고 상당히 깊은 수준의 그런 정보들이 교환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회의가 지금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0개 그룹의 오너와 총수들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였고요. 경제단체장들 다 모였습니다. 딱 2명이 빠졌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 가서 잠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공식 차량을 쓰면은 기자들이 쫓아다닐 수가 있는데 양 교수님, 일본 차를 렌트카를 해서요. 렌트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고 있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분명히 그쪽 업계 사람들 만나겠죠. 예, 그쪽 업계 사람들을 만나겠지만은 또 이게 또 너무 공개되면은 또 그쪽 기업들, 일본 기업들도 난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사용하는 것은 국방, 보안 그 규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을 규제하는 이유가 한국에 보낸 수출품이 테러단이나 뭐 북한 같은 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냥 국방이나 안보 위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방, 보안 문제로 이제 엮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일본 그 기업들이 그 정부의 그 지침에 어긋나 가지고선 그냥 뭐 한국의 그 물건을 수출했다고 하면은 그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로 그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도 상당히 좀 조용하게 움직여서 좀 그 조용하게 그 자신이 아는 콘택트들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겁니다. 양 교수님이 지금 일본 업계의 분위기를 좀 전달을 좀 해주셨습니다. 명색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싫다고 할 일본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금융권에서 삼성 이재용이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공개로 합니다. 왜? 일본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한테 밉보일까 봐. 이런 분이 이런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지금 경색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 현재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논의를 하는 비공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는 사이에 인하대학교의 정인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걱정했습니다. 일본이 막아서 못 오시는 줄 알고. 예,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거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와대 지금 회동이 비공개로 돼 있고요. 잠시 뒤에 그 이제 엠바고로 좀 걸려서 이제 발표되는 내용만 돼 있는데 속속들이 내용 안 나오겠죠? 어떤 얘기들 나눴는지?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늘 몇몇 언론사에서 그 기업인들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몇몇 아는 친구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좀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청와대에 가서 뭐 이를테면은 사실상 뭐 이 외교적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손실을 보는 거를 가서 따지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통령이나 정부에다 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없는 것일 거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또 일본 쪽 또 분위기도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낌으로는 아마 기업인들은 거의 그 듣는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경제 총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기업들이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게 아니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 사법적 문제로 역사 문제로 일이 이렇게 된 그 불똥을 기업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말을 아낄 수밖에 없죠. 없죠. 우리 국내 문제도 있지만은 예.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또 예.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도 마음에 쓰이고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저기 일본에 그전에 뭐 잘 지내던 분들이나 혹시 뭐 또 잘하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만나려고 연락을 해도 지금은 도저히 분위기가 아니다. 네. 좀 조용해지면은 그때 보자라고. 보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 지금이 예. 급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본 측에서 18일까지 국제 중재위로 가는 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답을 안 주면은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달 24일까지 정부가 소위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들 조정 여부에 대한 업계나 관련된 뭐 단체로부터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빠르면은 8월 초에 27개 국가가 지금 소위 이제 통관상의 편의를 봐주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이 빠지면은 네. 그 다음 단계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진짜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가서 일본 기업들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비즈니스 잘 한 거를 잘 그 앞으로도 이어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예. 일본 측도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말씀하신 기업도, 것처럼 제발 좀 봐주라. 좀 지나고 나서 보자 이런 분위기니까. 아, 지금은 일본 기업도 그런 분위기군요. 예. 자, 이런 왜 청와대가 이걸 비공개로 했는지는 분위기 전달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 핵심적인 질문부터 조영철 교수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 사항은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지. 지난번에 첫 반응 냈을 때는 나는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게 보복, 경제 보복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 일본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경제 보복으로 나오면 가만히 못 있는다 나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 우리도. 자, 이게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맞보복?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지금 강경한 그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 현재 뭐 첫 번째 카드를 이제 꺼냈는데 두 번째 네. 카드, 세 번째 카드가 무엇이 될지 지금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인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를 일본이 꺼낼 때 상당히 신중하게 꺼낼 걸 촉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꺼내지 마라. 예, 꺼내지 마라. 대지는 꺼낼 때 한일 간의 관계 악화되는 것을 감안하면서 검토해라라는 그런 신호를 강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정부가 상당히 난처한 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 선택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예, 있는 예. 칼이 많지 않다. 칼이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신중하게 카드를 꺼낼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한 면으로는 그런 면과 동시에 이제 만약에 일본이 강경한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한국 정부가 처해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지금 있죠. 뭐 오늘 아침에 뉴스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외교부가 특히 이제 제네바에 있는 WTO 네. 한국 대사관의 이제 백 대사가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필요한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이미 이게 외교적 문제로 불거진 일이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 우리 국민들한테 또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네.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 기업들한테 맞대응할 수 있도록
뭐 준비를 잘 하라든가 아니면은 수입선 다변화를 하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깝깝하게 느껴지는 게 핵심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예. 자꾸 주변에서 맴돌기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우리가 예. 맞대응을 한다라는 전략은 그거는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지 네. 일본과의 문제를 푸는 데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것처럼 곤혹스러운 주제가 없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참 일본을 일방적으로 막 욕하는 토론을 하고 싶어서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예, 그렇게 해본들 예. 결국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 예. 물론 뭐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꾸준히 비판을 해야 되죠. 잘못은 한 거죠. 예. 치졸하고 해야 되지만은 또 일본이 그 논리적으로 딱 이 무장을 하고 무장을 있어서.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하면은 정말로 뭐 저기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군다나 일본이 세계 3대 경제 국가로서 이런 그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거는 일본 정부로서도 리스크가 엄청 큰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뭐 WTO에 제소를 한다고 그러지만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게 막판에 우리가 이겼죠. 예. 일본이 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WTO에 조금이라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지금 만들어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예. 불화수소 가스가 이게 혹시 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넌지시 이제 비치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정부가 어제 당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뭐냐 이걸 제시를 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요구를 어제는 안 하더라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게 나온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어디를 찌르고 들어올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일본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을 푹푹 찌르고 들어오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과 속도를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데를 자꾸 찔리고 있으니까 그런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은 뭐 피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WTO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저 전문가들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뭐 WTO 가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다, 실익이 없다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WTO에 강력하게 이걸 제소를 하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양 교수님, 뭐 아베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대 조치 금지 걷어냈다 그래서 이게 왜 WTO 제소 위반 이게 위반 사항이냐? 우리는 WTO 위반한 거 없다. 우대 정책 그냥 걷어들인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아직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불행히도 그렇습니까? 예? 불행히도 그게 팩트인가요? 그게 팩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첫째, WTO의 분쟁 해결 절차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대 정책에서 제외시켰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게 네.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래도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이 의존하는 국제법은 와세나르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네. 테러 국가들한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뭐 처음에는 아베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국의 뭐 위안부 문제나 노동 강제징용 문제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아베 수상 자체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 북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보 이유로 국방 이유로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21조에 따라서 예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없어진 것은 일종의 혜택인데 그런 혜택을 없애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국가의 자유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본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일본이 서류 제출한다는 그런 빌미로 수출을 막았다. 예.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이 좀 더 강해져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그 사항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요.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미 통관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답니다. 아, 그럼 이 발표 나오기 전부터 이 기업들은 이걸 피부로 느꼈다는 예,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 있는 이제 그 한국 제품을 뭐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언제부턴가 설설 이 한국산이라는 것도 표시를 지우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뭐 보고들이 얘기들이 되고 있고요. 수출 규제 조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한 서서히 달 전부터 예. 피부로 기업들은 느끼고 있었다. 예, 그런 분위기고 예. 이제 그거는 뭐 이를테면은 말 그대로 그 무역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수입품을 이렇게 통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고 예. 지금 이제 아베 정부가 내건 보호 조치는 수출을 할 때 이 예. 물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아까 우리 양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위 그 적대적 국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를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나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90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이제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다. 말로 하는 엄포가 아니다라는 교수님들의 현실에 입각한 이거는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애국적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물론 우리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억울한 심정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아니, 일본이 우리한테 그 판다라고 하는 그 반도체 그 소재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화면에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반도체 회사 그 몇 분이나 보셨겠어요. 그런데 막 그 씻어내는 그 물같이 생긴 게 그게 물이 아니라 불화수소래매요. 99.9%. 그게 그렇게 비싼 거래매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믿고서는 그동안에 팔아왔는데 이거에 우리한테 팔면 삼성전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의심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 국제사회에서 이런 논리가 통해요?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이제 느낌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WTO에 나갔을 때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아니 저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WTO라는 건 자유무역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가 맺은 협정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물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동의 무슨 테러 단체한테 이거를 넘어간다? 우리의 적대 국가인 북한한테 우리가 아무리 남북 협력을 한다 해도 북한한테 이런 전략 물자를 넘긴다라는 의심을 감히 한다고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건데, 근데 사실은 불화수소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반가공품을 수입을 해와서 그걸 이제 반도체용으로 가공해가지고 우리만 쓰고 나오면 또 중국에 수출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불화수소를 그 중국에 수출한다든가 이랬을 때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디에 쓰느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사용 용도가 뭐냐, 그리고 사용량이 뭐냐, 기한은 언제까지냐 이런 걸 다 따져서 사실은 지금 우리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는 서로 한일 간에는 그래서 우방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안 해왔던 것인데 이제 보니까 한국의 한국의 신뢰성이 좀 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그런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껌껌이 다 이제 살펴봐야겠다. 어디에 수출하는지, 어디에 용도에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살펴봐야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부당하지만 사실은 뭐 아주 불법적이다. 아주 국제법상 이거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삼자적 판단을 받기에는 또 논리적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좀 더욱더 이제 우리가 이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일본 하면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를 했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우리한테 피해를 준 국가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나 일본 측이 지금 그리고 있는 판도는 네.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예.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전략 물자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를 못하는 나라다.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 이런 몰고 가고 프레임으로 있죠. 이제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면서 당장 이런 핵심 소재들이 한국에 못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이 조업을 못하는 이런 불이익도 있지만은 네. 이제 국가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지가 그 판이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본의 아주 정교하고 계획적인 이미지 공격, 이런 이 국제적 이미지 공격의 카드 중에 하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아니 이게 보십니까? 더 큰지도 모르죠. 아, 이게 일본으로서는. 더큰 카드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지금 예. 맞대응을 하고 일본하고 각을 계속 세워서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또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일본 편이 많겠어요, 한국 편이 많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 국제 무대에 나가 보면은 이제는 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영역이 확실히 예. 있죠. 중국은 돈으로 다 친구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아시안 국가들 아시안 있죠. 예. 유럽은 있죠. 예. 그 미국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 일본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논쟁을 벌였을 때 누구 편이 더 누구 많으냐? 편이 더 많겠냐. 좀 이 국제 현실을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응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전략적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한다. 무슨 뭐 예. 장관급 인사들이 5대 기업 만나서 뭐 잘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예, 예. 이게 외교 정책인가 싶어요 지금. 예, 그게 좀 예. 우리나라의 좀 장기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한일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본은 언제든지 그 외국에서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잘 챙겼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에 침략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옳은 있다고 국가다. 보는 우리가 항상 피해자였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우리가 도덕적 우위가 오히려 있었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너무 많이 설명하면 우리가 일본 전략에 휘말려 가는 거다. 맞아요. 그래가지고선 좀 우뚝하게 그냥 우리 혼자끼리 그냥 우리만 옳다고 그냥 너무 오랫동안 좀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취약하게 상당 부분 작용되는 그냥 거죠. 국내 정서에만 우리 스스로가 매몰돼 있고 예. 상대가 어떻게 해서 국제적으로 팔을 바꾸고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고려가 없어요. 좋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짧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됐던 위안부 판결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이 갖고 올 한일 관계 경색과 일본의 반격에 대한 전략적 시나리오가 준비가 우리는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교수님들의 좀 이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정리하고 지나간 일은 좀 지나간 일인 거고 그럼 현재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돌파해낼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좀 한번 좀 차분차분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치졸하고 일본이 잘못하고 있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많이 해왔던 얘기니까 잠시 뒤로 돌리고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자, 다시 좀 청와대와 우리 기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당장 뭐 불이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가서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고 우리 좀 청와대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양 교수님 시나리오 좀 한번 좀 그려봐 주세요.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뭐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상조 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던 거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 협상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협상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 반도체나 저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영향을 받으면은 다시 일본에 영향을 줄 거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 뭐 그런 걸 주장할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일본 언론을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이런 그 규제를 더 심화시킬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한 수출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다 되고 있지만은 어저께 저녁에 나온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또 파이낸셜 타임스의 저 영국 기자한테는 네. 일본이 자기네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한국의 그 수출 요청을 프로세스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영국 기자들한테는. 그래서 더 얄미워요. 그래서 예, 하여튼 말을 그렇게 써도 더 얄미워요. 그렇게 보니까 그 일본도 역시 자기네들이 한국을 너무 압박하면은 세계 여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은 그러면 세계 경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거를 그 자기네들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PR 조절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불화수소인가요? 뭐 기술적인 거는 뭐 저나 뭐 시청자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절실한 그 재고가 뭐 한 달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석 달치 분 재고밖에 없다는 얘기도 좀 있고. 자, 재고가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서둘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요?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국산화율을 뭐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한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올리고 그건 뭐 한 달 안에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고 지금 뭐 일본이 지금 규제했던 그 품목들 세 개가 예를 들어서 폴리미르가 이제 일본이 전체 세계 시장에서 90%, 리드스 90%, 에칭가스가 한 전 세계 시장의 70%인데 우리나라는 이 에칭가스를 일본으로부터 거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품목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산업이 그러면 경쟁력이 약한 나라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소재 부품 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출 것이 우리나라 소재 부품이 5위의 국가이고요. 일본이 4위 국가고 그리고 전체 수출에서 52% 정도를 소재 부품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에서는 세계적인 강국 중에 하나지만 소재 부품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쟁 우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 소재 부품 상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모든 품목을 우리가 다 국산화한다라는 것은 산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년, 2년 지나서 뭐 한다고 해서 그걸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좀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그게? 이게 지금 경제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2012년에 강제징용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미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상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독도에 갔고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악화됐던 것입니다. 군복 입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다소 이제 부드러워진 관계로 이제 됐고 사실은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위안부 합의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승태 대법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이고 2018년에 대법원이 사실은 2012년 판결이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실은 뭐 정당하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은 이 문제는 그런 법률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우리가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정치 외교적인 협력 체제에 기반을 해서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경제 협력도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지금 일본이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미일 간의 정치 외교적 협력 체제 기반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 외교적 협력 체제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 토대 위에 있는 한일 간의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한테 명백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품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한일 간의 정치 외교적 협력 관계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면은 그 토대 위에 있는 한일 간의 협력 관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한 거라고 소재 생각합니다. 산업 아까 말씀하시다가 지금 주제가 막 이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연결돼 있고요. 이 문제가 잘 토론을 좀 하다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첫 단추가 어디냐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1392년에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자, 한일 간의 이 애증의 관계, 이 기구한 운명의 이 역사적 이 문제를
어디를 첫 단추로 놓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논의를 좀 이렇게 다시 시계열로 최근으로 와서 소재 산업부터 먼저 좀 다시 그러면 똑같이 여쭙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소재 산업 현재 일본이 딱 무기로 들고 나와서 급소를 찌르고 나오는 이 문제는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데는 전문가들이 동의하십니까? 국산화 이거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나 예. 기초 소재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은 산업 정책의 기본이죠. 그렇죠. 네, 해야죠. 예. 그거는 지금까지 해왔었고 또 지금 뭐 1조 원을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대체하거나 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산업을 키워 나가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상황 생길 때마다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면 돼라는 시각을 가질 게 아니라 아하. 예. 예? 국제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만 최소한 우리가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들과는 우리 국내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 풍토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지금 공감이 그죠? 갑니다. 예. 아까 뭐 에칭가스 뭐 얘기 나왔었는데요. 뭐 통계에 따라서는 뭐 40몇 % 수입이다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또 90%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저 불화수소라고 해가지고 구미에서 지금 뭐 또 한 몇 년 됐죠. 그때 이제 독가스 폭발 사고 났어요. 나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순도를 잘 못 맞추고 하니까 이제 생산을 더 이상 안 하는 그리고 품목이 일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안전하게 하면서 잘 만들어내니까. 고순도의 품질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어차피 잘하는 나라에서 사서 쓰는 게 싸게 치는 겁니다. 정답인 그러지 거죠. 않으면은 스마트폰 하나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팔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저 미중 무역 전쟁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세계화됐다 뭐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생산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나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산 과정이나 중간품 나오는 그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요게 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조품의 조립은 거의 다 중국에 있고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에 있고 여기에 따른 뭐 어떤 중간재 같은 것은 일본에 있고 그렇게 되니까 기업 하나가 어떤 독점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국가는 독점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체제가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제조업 국가라면은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WTO뿐만이 아니라 외교 관리도 상당히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구미의 폭발 문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좀 일본과 문제는 좀 약간 그 거리가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보면은 안전 불감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안전 불감 해가지고 그때 법하고 규제를 어기고 그냥 밸브를 열어놓고 안전복을 안 입고 그래가지고선 수만 명이 피해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저께 반도체 산업 선진화 그 학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무서운 거는 오히려 이런 사고 때문에 그 시민 감정이 하도 민감해져 가지고 공장 우리나라에 못 짓게 한다는 거죠. 그 법과 규제 문제도 있지만은 시민 감정이 너무 이제 민감해져 가지고 이런 위험한 산업 우리나라에 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소재를 못 만드느냐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좋습니다. 문제가 그게 되고요. 이제 화학물질 그 관리법, 화평법이라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불화가스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허가 받는 데만 몇 년 걸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무슨 뭐 1조 원 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의 그것도 또 이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1년 아니지 2년 동안 1조 원 준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는 만약 일본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업체들이 또 다시 또 일본으로 다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이 저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진심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동안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해법은 부품 국산화한다, 뭐 수입산 다변화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라는 거를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뭐 비판을 위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외교, 국내 정치 이런 철학적 문제로 귀결이 되네요. 한미일 동맹 문제, 한미 경제 협력, 우리 국내 문제, 외교, 전략 다 이런 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시네요.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정인규 교수님부터 그러면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거는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본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일본은 예. 65년도에 한국과 체결한 예. 그 청구권 관련된 내용이 온전히 지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은 뭐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부분에서 판결을 해버렸고 예. 그걸 우리가 행정부가 바꾸는 것은 이거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 논의가 민족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있고 이제 더 지금 이제 시급한 것은 일본이 6월 19일 날 위안부 저 강제징용 관련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중재위원회에 가서 국제적인 심판을 평가를 받아보자. 우리 정부는 거기 끌려 들어가는 순간 말려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얘기하면서 한 달 기한을 내걸었고 이게 이제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정부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중재로 가는 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중재로 가는 안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정치 외교 가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를테면은 우리 대법원 그 판례가 아니고 판결이 예. 잘못된 걸로 되어지면 이게 국내적으로 수용이 되겠는가?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걱정이다라고 해서 저도 다 그런 걱정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 부분 이제 우려가 하나 있을 거고 또 이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그걸 이제 꼭 또 진다고만 볼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해 가능성, 질 가능성 다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정부가 출구 전략으로 일본한테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예. 주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일본은 싫다는 거죠. 완전히 뭐 거부했죠. 도저히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뭔가 또 다른 뭐가 변형된 형태로 예. 1+1 알파든 뭐라도 해서 일본하고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부 우리 통상 당국이 수출 규제하는 데에 대해서 일본한테 협의 기회를 갖자고 그러니까 WTO 체제 내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 기회를 갖자라고 하면은 상대는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예 딱 잘라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뭐 앞으로 조만간에 시간을 갖고 미팅을 할 것처럼 얘기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나본들 뭐 크게 바뀔 건 없는 것 같고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어쨌든 출구 전략 차원에서 몇 가지 카드를 나눠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중재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네,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아직도 없고 예. 또 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7월 18일 같으면 며칠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 조치가 뭐가 될지 우리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안타까움 속에서 정인교 교수님도
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몇 가지 카드를 생각하고 계시기는 한데 차마 지금 말씀을 좀 못하신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뒤에 그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주저주저 하셔서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한국 정부의 장관이 미국으로 달려갔어요. 미국 보고 중재를 해달라고 좀 싸움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미일 관계 강조하셨으니까 예. 미국 안 끼어들죠. 현 단계에서 미국이 이제 껴들진 않겠죠. 더군다나 우리 편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워싱턴 정가의 그 구조상 일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 한국의 그 워싱턴 정가에 대한 영향력, 뭐 당연히 일본이 더 큰 건 뻔한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이 협력 체제가 또 강구하게 유지가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한미일 이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원치 않는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트럼프는 이럴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가 보고가 올라오면 트럼프 성격상 왜들 그러는데 설명 보고 받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누구 편 드는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럴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편들고 움직인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정부가 지금 미국으로 달려간 것도 별 치료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고 일본이 원하는 거는 그럼 조영천 교수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해서 지금 찌르고 들어온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 항복을 할 때까지 밀어붙일 거로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은 여러 가지 지금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지금 한국이 대법원 판결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절대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다 굉장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인 그런 한국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각되고 그랬으면은 지금 한국 국내의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일 협상에서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한일 간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전략이다. 예, 지금 이미 그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한일 간의 이 외교적인 민감한 문제인데 너무나 법률적인 정당성 이런 것만 갖고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벌써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겠죠.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은 지금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교상에서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런 걸 아주 이건 수십 번 전략도 썼던 아니에요. 나라고요. 전략도 아니고. 사실은 독일도 그리스 재정 위기 터졌을 때 좌파 정부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막 갔을 때 사실은 언론에 이제 노출된 건데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좌파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총선에서 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논의했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돼서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독일도 저런 정도로 하는데 일본은 독일보다 더 큰 나라인데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내 국민들께서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한일 간의 이런 외교적인 한국 정부가 우위에 가질 수 있도록 좀 운신의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이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 교수님. 한국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히고 한국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일본 물건 불매 운동입니까? 아니죠. 근데 저는 민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러나 오히려 도움은 그거는 굳이 우리가 이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그런 하는 것이 한국 정부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그 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 즉 한국 정부가 지금 야당의 공격이나 언론의 공격을 받아서
대일 원한다. 교섭 체제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까지 저는 아베 정부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수록 한일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레버리지가 약화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한국 정부가 좀 그 운신의 폭이 그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 예. 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협상력이 약화되는 거고요. 그거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외교에서 뭐 전승전패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이 한일 간의 외교적인 교섭을 하려면은 결국 우리의 법률적 정당성 이거를 100% 고집할 수는 없는 거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가 단 한 발짝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과도한 요구를 한국 정부한테 좀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한국 국민들이 좀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까지 국민이 정부를 이렇게 걱정해 줘야 돼요. 정부가 우리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국민이 정부를 걱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 벌써 이제 일본 그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뭐 수출 뭐 이런 것들 벌써 협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일 모두 전문가 그룹은 강대강의 보복과 맞보복 전략은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전제 아래 좀 해법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인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양 교수님이 해석하시는 김상조 실장이 갖고 있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롱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좀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좀 안심은 좀 되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한국이 만약 그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받으면은 그러면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겁먹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온 저는 일본어를 못 읽으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영문 신문밖에 못 읽는데요. 그렇지만은 기업들 소니나 닌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반도체를 일본한테 수출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면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입는다라고 걱정을 하기로는 하는 걸로 지금 일본 신문에는 보도돼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WTO에 가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일본의 행위가 홍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일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무역 의존도가 약하지만 그래도 무역에 많이 의존을 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아까 세계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시기적절하게 그 부품을 가져다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일본 기업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생산 기지가 일본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노리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런데 그걸 얼마나 구체화시켰는지는 저는 조금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양쪽이 실제로 칼을 빼서 휘두를 경우에 누가 더 어느 쪽이 상처를 입을 건가에 대해서는 한국 쪽이 더 타격이 클 거다라는 거는 객관적 판단이라는 얘기시네요. 한국이 더 타격을 크지만은 일본도 타격을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 칼싸움 하는데 뭐 꼭 한쪽만 중상 있습니까? 경상 입어도 피는 나오죠. 피 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밑에서 이런 기업들한테 일본 정부에 대한 로비를 좀 강화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좀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직설적인 질문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인규 교수님, 아까 말씀을 하시려다가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민감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저주저 안 했고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아소다로가 힌트를 줬잖아요, 저희한테. 일본에서 대법원 징용 판결, 오케이, 한국 대법원에서 낸 거니까 좋다.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민간 일본 기업 자산 압류가 실제로 행해지면 우리는 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어도 우리 기업에 대한 압류
돈 강제로 뺏어가는 거는 하지 마라라는 경고로 해석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게 저게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네. 1+1을 그러니까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서 뭐 해결하자고 하는데 일본은 노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일본 측에서는 하여튼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만약 이번 케이스대로 만약 집행이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은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배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일본이 한일 청구권을 핑계로 대서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니 우리는 일본 기업한테 강제 집행하겠다 아닙니까? 이게 강행이 되면 그 뒷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어허. 그러면 한국과 한국이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협상안이나 해결책은 뭐가 되는지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지금 현재 이제 일본하고 그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는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뭐 이해를 하고 방법을 찾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는 그런 거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물론 뭐 정치권에서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 당국의 실책도 컸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러한 사전 포석을 두질 않았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제 뭐 국회에서도 뭐 장관 해임의 뭐 얘기들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국회의원들 일본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일본 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누가 가도 안 만나주는 그런 분위기고요. 예. 그나마 지금 행정부 간에는 뭐 지금 알력이 뭐 최고조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얘기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의회 간 대화는 그래도 의회가 뭐 그런 대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그래?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결국은 저쪽에서도 한국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가를 고민하게 되겠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상권 분립이 뭐 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여야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그 입법부 저기 사법부 네. 또 그 대통령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그 국가를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동을 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그런 논의 정도는 해야지 예. 일본도 그래 뭔가 좀 그래도 우리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한국 내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볼 것이지 지금처럼 자 장기전 되니까 각 기업들 대비하시오. 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사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막 다시 말씀드린 다분히 국내적이다. 예. 국내 정치용이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다리면은 무슨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고 일본이 말하는 뭐 100가지 정도 무슨 뭐 자기들 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 정도인데 사실은 WTO와 무관하게 일본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도 많거든요. 예.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일본 기업 일본어 배워가지고 일본 가서 지금 엄청들 많이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WTO하고 완전 무관한 거예요. 예. 일본이 갑자기 비자 문제 들고 나오는 게 그 얘기 하는 예, 거니까. 그거 하나만 딱 건드려도 국내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서 계속 그 배포 있게 어제 뭐 제가 공중파 텔레비를 보는데 하여튼 뭐 어떤 아주 그 책임 있는 만 인사가 나와서 뭐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사태 해결이 되기보다는 걱정이, 오히려 악화되는 쪽으로 예. 가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정인규 듭니다. 교수님 천천히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걱정이 많으십니다. 뭘 걱정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 행간의 뜻을 읽으시서 믿고 자 시간이 다 돼서 두 분한테 30초씩만 좀 시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저는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국내 사법부가
한국의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든 간에 그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고 일본 기업은 건들지 마.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한국 내에서 해결해. 이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자, 시간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기 대법원 답이 있다. 판결은 이거 한 거고 우리는 상권 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예. 행정부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일본과 협상을 해서 일본한테 최대한의 그 배려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정부가 먼저 그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합의가 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받아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해법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한일 관계를 일단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산화라는 게 국산화가 지금 세계만 국산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 뭘 다 국산해야 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은 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화한 것도 국산화해서 그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알겠어요. 그런 상품을 국산화하는 예. 거지 다 국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막 가압류 집행하고 막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현실을 인식하는 어떤 타협안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 양 교수님. 예, 그렇다면은 국민의 이해도 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의 감정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일제 침략 때 문제를 다시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이 굉장히 굳어졌고 틀렸다고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굳은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그러면은 해결책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58%가 한국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입장을 안 바꾸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 쪽은 부당하게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심하지만은 외국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국내 심정도 그렇지만 이게 바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정을 설명하는 입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국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정만 생각하고 역사 인식만 강조를 하자 들면은 1392년 임진왜란 것까지도 전쟁 배상금 다 받아내고야 마땅하나 참 역사는 냉엄하고 현실은 냉혹하다라는 거를 전문가 여러분들, 교수님들 설명을 듣고 보니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자, 진행 상황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자료 마련해서 교수님들한테 전문가들의 고견 한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양준석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논란 없이 지나가는가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결국은 거짓말 논란에 위증 논란까지 돼서 후배 변호사를 선임을 시켜줬냐 안 했냐까지 결국은 번졌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 뒤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도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윤 국장이 소개했다면 친족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청문회 정회 시간에 윤 후보자도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여당 위원에게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이 보복 수사로 윤 국장의 형을 수사하고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를 자신이 했다고 언론에 말했던 겁니다.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 때 선임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국세청과 검찰 송치 이후엔 선임계를 낸 걸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 소개를 한 적은 없지만 청문회에서 혼선을 들여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에서 한번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뭐 어떤 논란이 빚어져도 검찰총장 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거는 맞죠? 지금 그렇게 현재 보는 게 분위기는 맞죠?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예.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대로 갈 것이다. 예, 라는 뭐 관측이 이것 때문에 지배적입니다. 뭐 지명 철회를 하거나 낙마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또 없는 상황이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 윤석열, 윤대진, 대윤, 소윤 친하긴 진짜 친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자기가 막 잘못했다고 서로 막 자기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꼭 형제 같아요. 윤석열 후보자는 이제 현재 본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뭐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예.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대진이를 저도 이름이 헷갈리려고 하네요. 보호하려고 예. 대진이는 현직이니까. 그래서 윤대진을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덮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자는 그 당시에 기자한테 내가 거짓말했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둘러댔다. 뭐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자한테 언론과의 거짓말 인터뷰에서 예. 다른 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윤대진 검찰국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네. 사실은 내가 한 거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내가 소개한 거다 이렇게 됐네요. 네. 야, 이게 변호사법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데 사실 근데 윤대진 누구 말이 맞아요? 내 진짜 그거 궁금해요. 사실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판단들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네. 저 후배로 데리고 있었던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대검 중수부 그 밑에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 직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줬는지하고는 별도로 또 다르게 등장했던 논리가 예. 이남석이 변호사를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설령 소개를 해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예.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그랬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남석 변호사가 맡았다라고 하는 그 국세청 판결문, 예. 네, 그 국세청을 상대로 이제 윤 전 서장이 냈었던 그 행정 소송이 있어요.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예. 그 판결문에 보면은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서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했으면 선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또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국세청의 예. 파면 취소 소송, 예. 그러니까 행정 소송에 관련한 선임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쪽으로는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네. 그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조인들은 그래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파면 소송 여기였으니까 요건 선임한 거고 지금 문제가 된 그때는 선임 안 했습니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들 법조인들이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바보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이제 변호사법 36조에 같은 경우는 예.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 그럼요. 부분이 있어서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예, 이제 예. 수사기관에 접수됐던 거라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이 뭐 이래저래 두 가지 논란은 남겠네요. 왜 거짓말했느냐 네.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위증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란인데 이 논란과 상관없이 검찰총장은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가지고 처벌하는 조항이 또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이게 예. 위증이라고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이 당사자들이 사실은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윤대진이 소개한 것이었다라고 예.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하면 그거를 엎을 수 있는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위증이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맞아요. 예. 자, 뭐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대통령의 뭐 임명 의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상징처럼 돼 버렸으니 그냥 가기는 가는데
그 이른바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 사건 무혐의 처리난 거 그게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도 계속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윤석열 네. 검찰총장은 이게 두고두고 계속 찜찜하게 남아 있기는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라도 뭐 자신이 갖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사건도 잊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지휘를 하고 검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면 예. 사실 이 사건도 묻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앞으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윤석열이 누가 봐도 그냥 저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검찰총장으로 남으면 그냥 잊혀질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과거 정권 이거를 또 답습하고 그러면 뭐 이거 정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찌 됐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나 싶었는데 뭐가 하나 좀 그러고 넘어가네요. 근데 좀 묘한 것은 이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는 바람에 다른 문제들이 다 묻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맞아요. 생각해 보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의제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문제 하나가 너무 크게 불거지는 바람에 뭐 예전에는 처가 쪽 재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묻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 코드 인사 논란 또 여기에 묻혀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논란이 윤 후보자한테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은 윤대진을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꼭 시키고 싶어 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되기는 어렵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좀 두 인사를 부담스러워졌죠. 다 중용하기에는 정무적인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그 문제는 윤대진 국장에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불거지지 않았으면 윤대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거는 좀 어려워졌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두고 보죠. 뭐 어떻게 될지 또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인사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게 황교안 청문회 될까봐 한국당 전전긍긍했었는데요. 네. 그 비호하려던 그 청문위원 한 분이 뭐 이상한 소리에서 또 구설에 올랐대요. 네, 지난 4.3 재보선에서 경남 고성 통영에서 새롭게 당선돼서 의원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신데 정점식 의원이시고 초선이신데 검사 출신이고 굳이 따지자면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시절부터 아주 총애했던 후배 검사예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한테는 달갑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황교안 키드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던 그런 의원인데요. 윤석열, 윤대진 요 관계가 황교안, 정점식 이런 관계로 보면 대충 맞을 거예요. 좀 비슷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안 그래도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뭐 폭로를 한 적이 있었죠.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삼성 있었다. 떡값. 아유 그때 뭐 아주 시끄럽죠. 이렇게 삼성의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인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그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유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황교안 검사는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했어요. 좋아요. 것이죠.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냥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딱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무리하게 끌어온 것은 황교안의 상대, 그러니까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노회찬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노회찬이 문제가 있었지 황교안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쌍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것은 근데 제 기억에 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상실한 게 명예훼손 때문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무죄 쪽 판결이 나왔고요. 그렇죠. 통신비밀보호법 그것 때문에 위반해서 그것도 좀 법적으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법은 법이니까 그 취득한 자료를 이제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고 명예훼손은 분명히 무죄가 났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인데 근데 정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그걸 네. 헷갈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헷갈렸든 아니면 뭐 의도적이었든 간에 이것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한 허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진짜로 노회찬 의원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은 진짜 예.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비방을 했다거나 맞아요. 그랬다는 얘기인데 노회찬 의원은 본인이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동비법 위반이라는 그 유죄 판결을 실수를 받아서 인정을 했군요. 네. 아, 내가 착각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죄라고 얘기가 나왔다. 뭐 그 해명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의 본질이라든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명예훼손이었다라고 착오를 일으키는 거는 특히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답지 않은 행위였던 것이죠. 좀 망신스러웠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재단이라든지 정의당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데. 네. 그죠? 법적인 문제를. 그런데 현역 의원이고 국회에서 한 얘기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죠. 이걸 가지고 뭐 기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동식 의원이 뭐 별도의 자리에서 뭐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여기서 국회의원이 얘기한 저래서 좋은 것이었으면,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해도 국회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 저래서들 국회의원들 하려 그러는 것 같아. 예. 근데 대신에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석,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언론이나 시민들의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래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뭐 그 당시에 삼성 떡값 무슨 뭐 저기를 받았네 안 받았네는 그럼 실체적 진실은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바는 없는 없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기된 내용이 뭐 떡값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을 혼자 챙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때도 윤석열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었는데 검사답게 사실 직무상 알게 된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윤석열 예. 후보자도 그냥 언급 없이 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고 자, 이 부분은 예. 입증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그럼 시청자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저 자유령 사립고 문제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운지 말이죠. 그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제가 네. 나온 고등학교도 자사고에서 지정 철회가 됐더군요. 네. 네. 근데 학부모들이 반발들이 많아요. 학부모 반발은 당연히 많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보낸 것인데 그걸 취소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일반고로 당연히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사고 지정이 철회된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일반고로 전환이 되고 또 사실 자사고는 정부나 뭐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 사립 학교는 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 철회가 계속 이어져서 진짜로 자사고에서 해제가 돼 버릴 경우에는 또 재정 지원은 또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철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큰 명분과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예, 지금까지 자사고에 대한 뭐 비판 논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따로 귀족 학교다라는 네. 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뭐 사람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로 상당수가 진입을 하는 그래서 예. 마치 이제 의대의 예비 학교처럼 되어버린. 입시 학원처럼 네.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차피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특권 교육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자사고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리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공약이잖아요. 공약이긴 한데 그냥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은 또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그 상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 놓고 보면 외고하고 자사고는 뭐 없애는 쪽으로 이 정부 내에 네. 다 완수되는 거로 다들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없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약속은 요번에도 지키겠다는 네. 이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긴 했어요.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가 지표가 있는데 예, 예. 이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표준 지표가 88%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네. 예, 그 부분도 바뀌었고 교육청에서 재량적으로 만드는 지표도 12점짜리가 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70점이 넘으면 60점이 넘으면 인간데 예.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70점이 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자사고들한테 불리해진 건 맞는데 이번에도 보면 평가 대상 13개 학교 중에 또 탈락이 안 된 학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현재 상황은 뭐 우리가 자사고를 없앤다라는 것을 뭐 법제화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대신에 교육청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은
그것은 취소한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예전보다는 솔직히 까다롭게 잡겠다.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하. 어찌됐든 교육청이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교육청은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이번에 많은 학교들이 지명 철회가 됐고 네. 학교들은 반발해서 저 소송 낸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끄럽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자사고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없앤다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명분인 것 같고 스카이대학, 의과대학 많이 보내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 없애는 게 정답이다. 이 얘기입니다. 답 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딴 방법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딱 하나, 이런 의문 하나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외고, 자사고 없애면 일반고는 정상화되나요? 외고, 자사고 없애면 사교육은 안 해도 되나요? 학부모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벌써 강남 8학군으로 몰려든답니다. 대치동 학원과 또 특수 예상한답니다. 외고, 자사고 없앤다. 뒤집어 보면 정권 바뀌면 또 바뀐다로 들립니다. 경제는 경제로, 교육은 교육으로 해법을 찾는 게 정답일 텐데 정권의 이념과 철학이 너무 깊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육 100년 대계 절박하게 제안합니다. 교육 정책에서 이제 앞으로 이념은 뺍시다. 자사고 폐지 대통령 공약이다. 무조건 한다. 과속하고 무리하면 교육판 소득주도 성장 정책 되지 않을까 겁납니다. 교육 하향 평준화, 지식 분배 정책 이런 평가 나올까도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